최근 끔찍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 북한군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의문의 장면이 포착되어 그 끔찍한 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영상에는 바로 러시아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며 죽어가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몽골계 러시아인처럼 위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비밀리에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동 중인 38살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관련하여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은 전례 없는 군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1,500명의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파병했으며, 이는 북한 지상군의 첫 해외 파병으로 군사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차 파병을 통해 총 1만 2천 명을 파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군 파병설은 얼마 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만 명 파병설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북한군의 참전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파병된 부대는 폭풍군단으로 불리며 북한 군사력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특수작전군의 최정예부대였죠. 폭풍군단은 대한민국의 특전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특수작전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인들에게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했으며, 심지어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또는 브라티아 지역 주민으로 위조된 신분증까지 발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몰래 돕기로 결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이 모든 사실이 대한민국 국정원 등에 의해 발각되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현재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실이 현재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재 CNN을 비롯한 여러 미국 매체는 북한 정부가 자국의 청년들을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죽음이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명예와 사명도 결여된 그야말로 이유 없는 비극적 희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김정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해 깊은 화가 느껴지더군요. 북한군이 제 아무리 적군이라지만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에 의해 죄 없는 어린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 타국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 적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저는 김정은의 이런 선택이 정말 큰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 개입은 자국민의 희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혼란과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끔찍한 상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도록 해야 할 시점이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비난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 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맞으시겠죠?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된 문제이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죠. 그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급증하는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제재가 조금만 강화되면 전쟁이 예상보다 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했어요.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이 입장이 곧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 크리스토프 르무안 또한 이 정보가 확인되면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북한군의 참전으로 인한 상황 변화로 인해 한때 이슈가 되었던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파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죠. 북한과 러시아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확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병과 관련된 상황을 추후 조절하려 할 가능성도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외부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이기에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미국 싱크탱크의 군사 전문가로서 저는 북한의 파병 결정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신호이기도 하며 이는 미국과 서방국들의 전략적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어요.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이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개입을 앞으로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극심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의 자원 확보와 더불어 갈수록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함께 포탄 및 미사일 공급이 계속될 경우 서방과 한국 등은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큰 국가가 작은 국가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이 되는 것에 비하면 그 비용은 별것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최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소 동료인 잭슨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잭슨은 북한의 파병이 전선의 전황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잭슨은 북한군은 실전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북한군은 결속력이 뛰어나고 이들이 전투에 나선다면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현재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이 전쟁을 크게 단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제대로 된 돌파구만 마련한다면 전쟁이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잭슨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세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죠. 그는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서 러시아군의 증강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이며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북한군이 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고요.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이 무기와 인력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의 주요 당사자로 끌어들여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북한의 개입이 드러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한 분석에 몰두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포탄 등 살상무기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가장 긴장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안보회의에서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아예 뉴스 기사로 나올 만큼 대놓고 공언한 것으로 알아요. 한국은 비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살상무기 지원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적 행보를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전 세계에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모든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아 하며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김정은은 한국이 국군의 나라의 현무5를 공개했을 때 과하게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오히려 그런 지나친 반응이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정은은 현무5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지도 모르죠. 현무5는 그가 아무리 깊숙한 벙커에 숨어 있어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군은 실제로 북한 지도부의 벙커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푸틴은 북한의 군사력을 얻기 위해 절박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그간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던 군사기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커 보였는데요. 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방부 무기고의 일부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긴 전쟁으로 힘이 빠진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극도로 악화된 러시아 경제가 북한에 고립된 경제와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북한의 파병을 통해 북러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 소식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죠. 이 매체는 서방의 대규모 제재와 더불어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젊은 엘리트 노동력의 유출로 극심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스테판 교수는 러시아가 일부 수출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핵심 중간재 접근이 차단될 것이라며 고립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 역시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 김정은의 파병 결단이 심지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최근 그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당연한 것이겠죠.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류 문화가 비밀리에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외부 세계의 발전 상황을 알게 된 주민들이 체제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정권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북한 사회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최근 비일비재합니다. 외부 정보를 접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과 외부 세계의 차이를 점점 더 크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정권 유지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상반된 태도는 북한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있었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사건도 강경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 도로는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이 도로를 철거한 것은 남북 간의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이 조치는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김정은의 파병 결정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봐요. 일단 이러한 대규모 파병 결정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 시절에는 결코 없었던 일입니다. 즉 명분 없는 전쟁터에 자식들이 끌려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전에는 없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이러한 전장에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는 참고 지내던 북한의 부모들마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이 러시아군을 대신해 싸우려는 생각보다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18명이나 도망가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대규모 탈북 현상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정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파병을 결정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폐쇄적인 환경과는 전혀 다른 훨씬 발전된 서방 세계의 삶에 노출된다는 위험이 존재하거든요.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서방 세계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소문을 퍼뜨리면 그 영향은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번 파병 결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무모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이번 파병 결정은 북한 정권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북한 사회 전체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최근 그의 건강 상태까지 좋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점은 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선택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세계 최초라고요? 여기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영국의 BBC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영국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 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루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루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루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루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루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루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날은 금세 다가왔고 루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한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루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영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영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영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런던 지하철은 추락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3궤조 노선으로 인해 감전사 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3궤조 노선 혹은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영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3,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미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영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영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영국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에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루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루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루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루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루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루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영국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루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의 BBC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전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루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영국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택시 운행에 첫 발을 뗀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2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영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영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영국 유튜버 IBC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IBC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특히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많이 놀란 것 같고 추후 상용화될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한국 소개에 힘입은 IBC의 성공, 그리고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자자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